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주 행보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죠. 소종섭 전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전계환 정치평론가 네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사실 예.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아주 그 막판 그 대선 그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때 그 끝나고 이 수요일 날 대통령께서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뭐 예전 같으면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2달 동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또 모습을 보고 네. 또 자기 정부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오가고 하지만 뭐 이번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바로 그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을 하면서 바로 지금 대통령 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국민들, 지켜보는 국민들도 예. 이 속도감에 약간의 시간의 그러한 그 속도를 잊어버리는 네네.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아무튼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본인이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상당히 차질 없이 착착착 진행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단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바로바로 지체함이 없이 총리 지명, 후보자 지명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뭐 청문회하고 바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황교안 총리까지 이제 사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이제 늦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총리 인준을 하고 그다음에 내각을 첫 번째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낙연 총리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의회주의자였고 네. 또 야당 시절에도 여당 의원들과 가장 많은 소통을 했던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됐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낙연 의원 그러니까 그 총리 내정자 본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사실 그렇게 막 비호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지금 뭐 전체 야당 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비리,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네.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 그러나 신속하게 모든 일정을 이 마무리 짓겠다. 이런 것들로 봐서 네. 전체적인 기전은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는가. 네,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예, 근데 하여튼 더 신속한 것과 철저한 것은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아들 군 면제 논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군면제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네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다. 이제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네.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네. 배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실제로 신체적으로 상당한 결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탄원서까지 내어서 우리 아이가 현역이 아니면 공익근무 요원이라도 좀 입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이 정도 신체 상황이면 안 된다고 이제 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그 내용으로 놓고 보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공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든 저렇든 아이가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것 자체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외에 이제 다른 문제가 설사 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야당의 성격을 가졌던 쪽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결국 특별하게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네네. 인사청문회 자체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말씀.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 부분은 좀 있어요. 뭐냐면 스키장에 가서 지나는 그 옆 사람과 부딪혀서 어깨가 탈골이 탈골됐다는 됐는데 거죠?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그 응급처치는 받고 그 다음에 크게 수술은 안 받고 그 이후에 그 오락실에 가서 펀치를 하면서 한 번 더 어깨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야구를 하다가 한 번 빠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빠졌다 이런 어떤 이 설명인데 네. 문제는 이제 몇 년 전 우리가 그 스포츠 선수들이 어깨를 일부러 탈골시켜서 병역 면제를 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어깨 탈골이라는 부분에서 군면제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원서 부분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병무청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큰 문제는 아닐 듯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골이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그 오해의 여지는 예. 있습니다. 근데 그 탄원서를 보니까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총리 지명까지도 예견을 하셨나 몰라요. 이렇게. 그 당시 이게 네. 이제 이낙연 지명자의 아들이 처음에 신검을 받은 게 2002년입니다. 네. 2002년에 그 당시 3급 판정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깨 탈골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5급 면제를 받는 쪽으로 이어지는데 네. 그 당시 보면 1997년도에 이제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해창 후보와 관련해서 아주 핫 이슈로 그 당시 나왔던 것이 아들 이정현 씨의 병역 면제 의혹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2002년 이 당시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자께서 아마 국회의원 때? 예. 예,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 아들 병역 문제가 좀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원서도 그 당시에 냈고 당시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이 그 당시에는 워낙 말썽 일으키는 아들들을 그냥 군대에 보내려는 이런 탄원서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네. 자세히 읽어보고 한번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기억이 그 당시 났다라고 이제 증언도 하고 했던데 아마 이낙연 지명자로서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이제 한 거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번 주 있었던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처장을 콕 집어서 해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그렇죠. 예정돼 있고 예. 공약 그동안 이제 대선 후보 과정이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하겠다 예. 얘기하셨고 예. 이게 논란이 또 있었죠 그동안. 그렇죠. 재창이냐 합창이냐 도 인물의 행정. 예, 5.18 그 공식 예. 기념곡으로 그 과거 정부에서 지정을 해놨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를 예. 그러니까 97년 그 정부 기념일이 되면서부터 2009년까지는 2008년까지는 네. 그 임을 위한 제창곡,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행진곡, 예. 예, 재창을 다 참석자 모두가 같이 부르는 재창 형태였습니다만은 네. 이 그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두 번째 되는 해부터 이제 합창으로 거의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합창단이 부르면 참석자 중에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 부르고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르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이 지금 5.18의 그 시민군으로 참석했던 이 그 박상원 열사를 이 영웅 기념식 때 불렸던 노래고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광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된 노래고 그리고 또 전임 정권 때부터 이 그 정부 기념식으로 지정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재창 행치로 불러왔던 거죠. 네. 그것이 이 이명박 정부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임을 그 북한에 있는 김일성 전 예. 주석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또 불러일으키는 측면 또 북한이 만들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화에서 네. 주제가로 또 이게 불려졌다. 그래서 친북적 성향이 있다는 뭐 그런 또 이 보수 단체 쪽의 논란이 있으니까 당시 네. 정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그걸 이제 합창으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만 예. 그 뒤에 국회에서 이 부분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다 재창으로 다시 바꾸자. 국회 내에서 여야가 이 공통적으로 결의안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그 뒤에 또 집권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반대의 뜻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의 재창을 하라는 부분은 결국은 그동안 분열됐던 국론을 하나 모으려는 통합적 장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5.18 기념식 때마다 유족들의 이 여러 가지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유족들을 위한 치유의 성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무슨 이런 그 재창과 합창 네. 형식이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노래가 있고. 불려진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나 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 제자와 합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뭐냐면 합창은 이 강제성이 없죠. 이제 그 합창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하는 것과 권유형이죠. 합창단이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뭐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 부르건 아니면 그냥 서 있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제창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애국가 제창처럼 애국가 제창 무조건 기념곡으로서 불러야 되는 네. 물론 여기서도 안 불러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념식 자체가 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 노래에 그런 어떤 거라 그 정부 기념식에서의 제창과 합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공식 기념곡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얘기됐던 게 바로 이제 국정교과서 폐기도 함께 지시를 했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런 문제가 국민 통합의 의미도 있다 하셨는데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 비정상을 정상으로 할 것이냐 또 시대적 흐름, 세계적 추세 그리고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예. 굳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 대통령이 네. 관여를 해야 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복잡한 이제 논란의 요소가 있었는데요. 저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민의 70%, 80%가 반대하는 거를 기존의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돌려놓는다는 의미를 국민 통합적 요소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힘을 네. 위한 행진곡을 재창으로 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서 정말 역사에 대한 인식은 자유롭게 교과서 집필자들이 만들고 여기에 대한 선택권은 또 해당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 오히려 역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또 사고를 학생들이 갖게 함으로써 네. 오히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유연성은 더욱더 가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네. 복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른바 적폐청산 그거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내 공약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뭐 충분히 예견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적폐청산과 이 문제를 뭐 바로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사실 이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에서 외면을 받은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고 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예. 사실상 그때 이 님을 위한 행진곡 부분에 대한 논란도 어떻게 보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이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뭐 이 재창으로 하느냐 합창으로 하느냐 또 그걸 기념곡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모두 다 재창하는 쪽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어떤 논란이 있을 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제 재창했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부터는 합창 방식 바뀌었다가 다시 재창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오승용 교수를 연결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 관련해서 또 호남 민심 어떤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용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탄생했는데 어떻습니까? 호남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호남이 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선택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이유는 촛불 민심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호남이었고요. 그런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측면이 있고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승리를 했었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당시 20대 총선에서 한 60%를 국민의당이 얻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 반대로 네. 문재인 후보가 한 60% 정도를 얻었죠. 왜 이 지지율이 바뀌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왜 그게 갑자기 네.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수권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수권 국민의당이 능력. 가지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왜 문재인 후보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일단 기대 심리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내각 구성하는 단계인데 하나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들어 나가는 새 네. 정부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지금 조각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인사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일단 후보자긴 합니다만은. 그럼 그에 네네.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총선에서 가장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내걸었던 핵심적인 선거 전략 중에 하나는 호남 차별론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홀대론 대선- 이래가지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호남 홀대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홀대론을 제기를 했었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국민의당이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을 공격을 했었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홀대론에 대한 쐐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지금 총리 내정자로서 지명을 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좁게 보면 190만 전남도를 대표하는 분이 총리가 되는 거지만 넓게 보면 520만 호남인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호남 총리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부총리급에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호남 출신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조각 후보 중에서도 장관 후보자 중에서도 호남 출신으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동안 인사 홀대론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호남 인재들이 좀 더 중앙 정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들은 호남민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전남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낙연 총리 지명자, 앞으로 총리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경험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네. 일단 4선 의원을 하셨고요. 국회에서 4선 의원이라면 국정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평가를 내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을 직접 통화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국정수행 그리고 지역의 사정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부에서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두로 내걸 개연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 기대해볼 만한 측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꼭 네네. 호남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나 도지사로서 어떤 수행 이런 것들이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처럼 바로 이제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역량과 능력이 문제겠지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좀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다시 찾겠다고 얘기하셨죠? 5.18 기념식 때. 네, 그렇습니다. 이무련 행진곡 재창도 지시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래 앞서 다른 패널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물련 행진곡이라든가 이런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당연히 재창을 해왔던 곡이었는데 사실 네. 이명박 정부 접어들면서 금지시켰던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해서 5.18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5.18이 가지고 있는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전부 이물련 행진곡 재창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물리안 행진곡은 꼭 호남뿐만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그것은 양보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와 직결되는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왜 노래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노래가 곧 한국 현대사에 대한 평가와 이해, 가치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물리안 행진곡 자체가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첨예한 어떤 견해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물리안 행진곡에 대한 어떤 재창 금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대립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정권 교체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풀리게 돼서 호남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뭐 막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호남인으로서 또 호남 전체를 대표하셔서 기대와 또 당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기대는 우선 호남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서 선택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선 호남의 인재들이 좀 더 중앙 정치에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다만 그것이 총리라든지 소수 이제 상층의 몇 명만이 아니라 든든하게 정부의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인재들의 충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호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취약한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심한 지역이 호남 지역이고 고령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지방들의 공통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해결 기대하신다는데 그건 단순히 뭐 호남의 기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 5.18연구소 오승용 연구교수였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됐습니다만 일주일도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좀 화제를 뿌린 행보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소탈한 행보도 있었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스킨십도 뭐 여러 가지 하셨다는데 자, 저희들이 잠깐 관련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셔서 어느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우리 패널 얘기도 듣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등산하시는 모습이죠? 예. 근데 기자들 쉬라고 등산하셨다는데 아니 기자들도 등산하는 게 쉬는 게 아닌데. 아니, 쉬라는 얘기는 아마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 보고는 좀 쉬어라. 아, 예, 그럼 예, 오늘 예. 같이 등산한 그 기자들은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자신을 그러니까 마크에서 취재했던 이 기자들 소위 뭐 언론 용어로 마크맨이라고 합니다만 저 선거 과정에 선거 과정에 취재했던 있던 기자들을 앉아 그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따로 만나지 못하니까 네, 네. 그 기자들 분들을 모시고 그런군요. 등산을 하고 네,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쉬어라. 하루 푹 쉬어라 그런 뜻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는 네, 뭐 네. 보니까 제가 옛날 예.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출입 기자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저 길을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산행을 몇 번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서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나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으로서 기자들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아마 다 체득하고 있었던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기자들한테 격의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사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간조로 이사를 하지 이사를 않습니까?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 뭐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 파면돼서 이 치러진 조기 대선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은 장면들을 새로 보는데 네. 현직 대통령이 사제에서 청와대를 출퇴근하는 장면도 이번 우리가 처음 보는 그랬죠. 그런 예.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처음 보는 모습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이 그 사제에 몰려든 시민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모습에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는 좀 뭔가 다르겠다. 결국 그 본인이 그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국민들 속으로 또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착착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네.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혹시, 이미지 정치에서는 성공했다. 첫 출발은 매우 가볍기도 하고 예. 또 아주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국민들한테 기대를 주기에 저는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처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카프레이드는 아니지만 직접 네. 청와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뚜껑문을 열고 올라가서 시민들한테 손을 흔들고 가는 네, 모습. 네, 네. 또 주민들하고 특별하게 스킨십을 강조하면서 뭔가 네. 친서민적인 행보를 하고 청와대 들어와서는 참모들과 함께 정말 셔츠만 입고 나와서 커피 잔을 기울이는 모습. 예.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또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 오늘은 또 기자들을 데리고 저렇게 등산하는 모습. 저는 딱 이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권위적이고 예. 얼마만큼 서민적인 행보를 하는지는 다 보여줬으니까 네네네. 이게 화려한 가운을 입고 바깥에서 운동선수가 너무 스파링을 오래 하면 네, 그것도 네. 좀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쌓여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네.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 기간이 예.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좀 식상함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정말 링에 올라가서 네. 제대로 준비된 선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네.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실제 업무에서 이제 역량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현재 노출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참모들이 예. 저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내세워서 드러내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말 실력을 보여주러 이제 좀 활동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예. 지금 뭐 각 그 강대국별로 보내는 특사 문제나 그 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실력을 드러낼 이제 채비를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인 행보로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뭐 소탈하다. 뭐 이 권위주의가 없다. 뭐 이게 상의도 직접 벗어주고 그 직원이 벗어주니까 됐다고 하는 모습. 그건 뭐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 실질적인 것도 이제 보여줘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일부터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이제 기사거리가 안 됐으면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기사거리로 계속 그것만의 기사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어떤 컨텐츠, 아까 이 결과물을 내고 성과물을 내야지만 국민들이 끝까지 지지를 한다라는 네. 느낌인데 한 가지 제가 또 좀 덧붙이자면 역시 한번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해본 이 느낌이 다르다. 왜냐하면 네. 자 기술직 공무원들과 여민 간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자신이 직접 이 청와대에 있어본 사람이 아니면 생각을 못 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아주 세심한 부분들. 그러니까 늘공이라고 해서 언제나 청와대에서 계속 그렇게 일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처럼 나는 준비됐다. 네, 그 네. 준비가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세심함이다. 이렇게도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뭐 저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집무실 일단 뭐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해서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어디 비서동 예, 위민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예 집무를 하시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상적인 업무는 위민관 3층. 이제 예. 이름을 다시 여민관으로 여민관으로 바꿨죠. 바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름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민관으로 했다가 예. 다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위민관으로 바꿨던 것을 예. 이번에 문재인 다시 대통령이 여민관으로 들어서면서 갔다는 다시 거죠. 여민관으로 바꿨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이 경찰청장 우리 바꾸면 경찰청장 경찰서 간판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거 마찬가지로 위민, 여민. 여민은 결국 백성과
기쁨을 같이 예. 한다라는 예, 어떤 예. 통치자의 태도거든요. 그렇죠. 위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어떤 통치자의 또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설명은 뭐 위민은 일종의 좀 시혜성, 마치 백성에게 뭘 베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민으로 다시 바꿨다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들 속에서 여민, 그 위민 간의 이름 같은 것도 그냥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바꿨지만 우리가 그런 뜻을 위민이든 여민이든 어떤 백성을 다 국민을 위한다는 뜻은 같으니까 그냥 쓰겠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여하튼 간에 그 여민관 3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업무는 거기서 다 같이 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참모들과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렇겠죠. 예, 거리 네. 자체가 일단 뭐 바로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본관 집무실은 어떤 큰 외국 그 정상을 맞이한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을 더 잘하겠다. 네. 내부에서부터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위민관하고 여민관 그 이야기 예, 예. 그러니까 여민이었다가 예, 위민을 예, 바꿨다가 위민을 다시 바꿨죠. 여민으로 예. 바꾼다는 얘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때 토론하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받고 싶은 따르고 싶은 리더십을 세종대왕으로 세종대왕이라고 꼽았어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민락이라는 말에서 저 여민관이 나온 거거든요. 여민락이 용비어천가에 세종이 붙인 그 노래 이름이 여민곡입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즐긴다 뭐 그런 뜻으로 네. 이야기한 건데 또 지금 그 본인이 지금 당 소속이 지금 당직을 그대로 갖고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여민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민당입니까? 여민이죠. 여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저런 의미는 뭐 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성과로서 실질적으로 보여진다. 그걸 기대를 하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보시죠. 이제 상당히 뭐 잘할 것이라고 기대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유지되려면 어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한 70%에서 80% 국민들이 예. 본인이 직접 뭐 찍었던 찍지 않았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첫 출발이 잘 되었다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예. 뭐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당연히 결과를 잘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기대를 정확하게 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것이 나오고 난 뒤에 정말 70에서 80%의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각 국민 개개인이 바라는 바를 대통령이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국민의 마음에 쏙 와닿도록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사드 문제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경제 사정 문제, 뭐 양극화 문제, 또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가장 완벽하게 대통령이 해결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그 결과가 일치할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높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실제 정책 하나하나에서는 상당한 내부 진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이제 능력을 실제 보여줘야 한다. 네네. 그래서 진짜 이제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저는 높은 예.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겠죠.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저는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저는 1993년도 당시 문민정부를 출범할 때의 김영삼 대통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기시가 네네. 대자비가 느껴집니다.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파격적이고 아주 상당히 이 탈근위적인 모습을 네네. 보였어요. 예를 들면 이 청와대 그 앞 도로를 개방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뭐 칼국수로 식사를 한다든지 안가를 철거하고 막 안가를 그랬죠. 철거하고 예, 예. 뭡니까 칼국수로 식사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자금 받지 않겠다. 그리고 또 네. 하나의 척결 그리고 더 이어서는 금융실명제까지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당시 지지율이 거의 90%를 넘어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높은 기대율, 그 지지율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약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자신감이 넘치면서 거기 국정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너무 좀 막미를 붙이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바람에 96년도에 노동법 사태 그리고 결국은 97년도에 IMF 외환 한남위기까지 네. 그걸 자초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는 그렇겠죠. 이야기를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높은 지지율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정 수행을 잘 해야 유지돼야 할 텐데 말이죠, 그죠? 예. 결국 그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기본적인 것은 집권 100일. 네. 100일 안에 그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과제들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바뀐 정치 환경 속에서 지금은 이제 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 과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뭐 그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바로 집권 여당이 그것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그런 예, 구조였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어떠한 중요한 이 개혁 과제를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대통령의 말로써 바꿔갈 수 있는 이번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이야기하면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로 이 사회를 바꿔가는 그리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히나 이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네. 아주 정교한 어떤 권력 운영의 기술 그리고 그를 위한 노력 그 여당과의 협조 또 야당 의원 야당 수뇌부와의 여러 가지 긴밀한 소통 이런 네. 것들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치, 그죠? 이게 다른 당, 특히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걸 할 텐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그 야당과의 협치 내지는 야당과의 연정은 사실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여당입니다. 여당. 자기 집권 여당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당과의 사실 관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예. 자기 진영 내지는 여당입니다. 첫 번째 벌써 사실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게 예. 추미애 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만나지 않았다. 사실 무슨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사실은 인사 추천위를 둘러싼 네. 논란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말이 있죠, 추미애 이게.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네. 내가 직접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다라고 했다면 네.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좀 조율은 마지막에 되긴 했지만 네. 앞으로도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이게 논공 행상 같은 느낌? 네. 아니 당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당 사람들도 정부 구성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어떤 또 그런 조짐이 또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기 진영에서의 반대가 더 심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네. 의미냐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룹.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진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요구가 더 커진 거죠. 아니 우리가 함께 협조해서 만든 정부인데 네네. 이거는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같은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이 요구. 예. 사실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또 진보 그룹의 반대 굉장히 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미 예, FTA 예, 부분이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여당과의 소통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사실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점에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당과의 관계, 당청 관계, 또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 첫 번째 주에서 관심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여러 참모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한번 좀 관련하면 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돌아오시죠. 뭐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고 계신데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세월호 그런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좀 제대로 조사들을 진실 규명되게끔 하는 그것도 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이 걱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선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남아있는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그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그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단칼에 잘랐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국 교수였다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아직 입에 익지는 않는데요. 모든 남자 교수들의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굴 패권주의라는 말도 있고. 요즘에, 예. 야, 근데 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들어보면. 자, 분명히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좀 워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 장면을 지금 언론에 공개한 상태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월호 재조사도 필요하고 국정농단 사건도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조국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하고 또 이 국정소통수석,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고 그런데 약간씩 이 뉘앙스와 말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를 둘러싸고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메시지의 혼선을 불러온 것이고 저는 저 자리에 앞서서 무언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메시지 관리가 좀 잘 안 됐다. 네, 그로 네. 인해서 혼선이 생겼다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조사라든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그렇게 높은 어떤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 단지 그러한 네. 과정에서 어떤 이제 검찰 우병우 전 수석을 중심으로 한 그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네.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네. 왜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 정윤회 문건 등등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가?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까지 이어졌는데 네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민정수석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이 경고를 올리지를 못했고 또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지만 네네. 세월호 사건 자체나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대통령 언급대로 다시 조사를 한다? 이것이 과연 지금 가능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그건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개 설명은 민정수석실에서 왜 그렇게 국정농단 사건을 덮었는지 조사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다는 것을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형식이 좋으냐, 네. 실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아라고 내부 지시를 하는 게 좋으냐, 네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국 교수, 민정수석이 얘기했듯이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대통령 공약과 민정수석의 얘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 세월호 재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벌써 논란이 일단 일고 있습니다. 네. 그 조사의 효용성은 둘째치더라도 그러면은 정치와 국가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또 볼 것이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은 그러면 불륜이냐 스캔들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세월호 조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뭔가 청와대 내부에서 초기에 세월호 재조사를 통해서 던지는 것은 확실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예. 뭔가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월호 재조사라는 것이 적폐청산의 하나라고 할 때 네. 그러면 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또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그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어쨌든 치유를 해주고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국가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개조를 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국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좀 다루어가고 네. 대통령은 좀 더 세월호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뭐 좀 메시지 예. 관리가 조금 뭐 부실했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민정수석 설명은 예. 민정수석실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예. 조사해보겠다 그런 취지라고 좀 생각이 나오던데 이거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그 지금 민정수석이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 민정수석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속에 이번에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이 소위 촛불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촛불 민심이 지난 가을에 그 발화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순실 국정 게이트라는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것도 거의 앞서는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유가족들을 비롯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이 한이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네. 이 계기가 되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발화가 그것이 폭발하는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나서서 조사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 자체가 갖고 있는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계에 부닥칠 수 없고 밖에 그렇죠. 없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나서면 네. 결국 여러 가지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민정수석이 앞으로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예. 검찰을 통해서 재수사를 하라고 그 지시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네. 별도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한 형태가 되는 것이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는 행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혹시 이 문제는 또 우리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예. 지금 이 소국장 말씀처럼 몇 사람들의 워딩이 사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 수사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그 청와대 일부 이 워딩이 이제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사냐 수사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범죄 여죄를 따져야 되는 건데 네네. 조국 수석의 표현 중에 하나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네. 표현에서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여죄 여부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칙대로 가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고 또 검찰이 정치권의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치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면 네. 모든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원칙대로 가야 된다. 검찰은 독립돼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에서 해야 되고 네. 또 조사, 수사,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들,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구획돼서 우병우 수석처럼 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어쨌든 메시지 관리든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그것이 제대로 원칙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비판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민정수석실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데 책임이 있었던가 하는 걸 이제 뭐 조사해본다. 그거야 뭐 민정수석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없고. 자, 일단 그 문제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러 참모들의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왔느냐.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도록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뭐 문제 있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예. 아젠다의 크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현재 사실상 국난 위기의 정도의 예. 세월호 재조사 문제를 대통령 말씀으로 거론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기왕에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어떻게 갈 것인지 예. 국가적 비전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과제들을 정책으로 풀어내고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이렇게 가고 예. 적폐라는 부분은 국가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굳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도록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 부연하실 수 있으면 뭐. 저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저런 자리를
어떤 사전에 정확한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예.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어떤 워딩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경호 문제도 지난번에 보도된 거 보면은 경호실장이 카메라를 대통령 뭐 관련된 걸 찍어줬다. 경호실장이 찍어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소탈한 행보를 보이고 많이 이게 그 국민들과 가까이 접근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네. 저러한 부분이 상당히 또 동시에 위험성도 갖고 있다라는 그럴 것이죠. 수도 경호 있겠죠. 문제든 메시지 예. 관리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참모들은 좀 치밀한 이런 보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참모들의 말 한마디, 청와대 참모들의 말 한마디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이건 뭐 우리가 패널들께서 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정치권이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뭔가 조금 이제 또 지각 변동, 이른바 뭐 어떤 정치권 변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화면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안철수 대표님도 저와 뜻이 다르지 않다라는. 양당이 서로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자, 과거에는 이제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여당이 소수면 여당이 다른 정당을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야당끼리 뭐 통합하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라든지 이런 그 가능성 같은 거는? 사실 뭐 지금 대통령 중심제 체제하에서 다당제 체제가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그렇습니까? 현실을 네. 지금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존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네, 네. 그 중에 하나로 아마 통합론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 그러나, 방식이다. 예, 그러나 지금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것이 아직까지 당론으로 모아지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네, 그것도 그런 그 절차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결정까지 갈 수 있을까 부분에 있어도 사실 망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정체성 자체가 조금 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이라든지 안보관에 있어서 이 지금 지난번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기억하고 있지만 이 유승민 의원의 아주 안보 문제에서 아주 보수적인 색깔하고 상당히 매칭이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양당의 지지 기반 자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합당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두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통합의 과정보다는 차라리 이 지금 다당제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를 바꾸는데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무슨 네. 이야기냐. 지금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이 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양극단으로 어차피 정당은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그런 개헌 쪽에다가 같이 공동의 전선을 형성해서 네.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저 두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네, 하나의 네.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고리로 이른바 뭐 예. 정책을 고리로 해서 함께 그렇죠. 하는 게 좋지 예.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뭐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게 어렵다거나 쉽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했다. 이 두 정당 다 절박했다는 거죠. 왜 절박하냐 하면 일단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일부 의원들은 열심히 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네. 이 당이 계속 좀 분열되는 모습도 그 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의원들이 있다라는 어떤 또 그런 정보들이 또 돌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언론계에서도 네, 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또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의원만 만약 탈당을 하더라도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가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양당 모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대선에서 실패했을 때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됩니다. 정부가 네, 네. 각을 세우고 그러면 일단은 내용은 이제 그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뭐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자당의 의원들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진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실현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뭐 차 교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당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현재 내부의 어떤 동요를 박아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지네요. 뭔가 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 다른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넘어서 전체적인 어떤 정계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뭐 어떤 해청 모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뭐 정치권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 원심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원심력. 구심력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심력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 끌어당기는 그렇습니다. 당기는, 그쪽으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홍준표 전 후보가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래 한 뿌리 아니냐 같이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상 생존의 어떤 위기에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구체적인 뭐 그것이 합당의 형태든 아니면 아주 정말 긴밀한 어떤 연대를 이루는 형태든 같이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두 정당은 조직력의 한계를 절감했거든요. 그렇죠. 바른정당은 뭐 급조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영남권에서 조직세가 받쳐주지 못함으로써 득표를 하는데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의 한계라든지 또 어떤 중도 보수적인 그런 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성 물론 아까 말씀하신 햇볕 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또 크지만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수도권, 호남, 영남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른바 영호남 어떤 그런 통합 이론 이런 것들도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명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등등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론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전체적인 어떤 정치권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이제 잊고 있는데요.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개헌을 한다고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정치체제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아마 선거법 개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로 갈 거냐 전반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련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권 초기에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먼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1년 안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라는 것 때문에 정계 개편의 그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정계 개편의 신호들은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여야 간에 또는 각 정당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뭔가 큰 방향으로 조합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 개헌은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담론이 이제 뭐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 문제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홍준표 후보 미국으로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권 도전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할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 당장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상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당도 사실은 이제 그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의 공백 상태거든요. 물론 정우택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당의
이 세력, 네. 주도 세력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주춤했던 친박 세력들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인가. 예.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당권을 놓고 세력과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계속 이제 친박계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서는 자신도 역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바로 예. 탈당파 바로 복당시키고 예. 친박 징계회장을 추인해버렸습니다. 그게 마치 그걸 둘러싸고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것 같다 예상했는데 쉽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움직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저는 있나요? 결국 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아 우리가 24%나 받았다. 우리가 사실 뭐 2자릿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결과적으로 보수가 다시 재집결하고 우리를 다시 신뢰해줬네?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좀 더 체중을 좀 더 부르면 좋지 않느냐? 네.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파 의원들을 복당시켜주고 네. 그 대신 친박계 징계는 또 없애주는 일종의 그렇죠. 서로 바트하는 교환식으로 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앞으로 그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갉아먹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24%라는데 지금 만족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거에 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분석 거기에 따른 대응을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너무 지금 이 덩치 키우는 데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자유한국당의 미래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께는 또 다음에 더 기회를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